네, 현재 아직까지 시장이 좀 부진한 상황 속에서 코스피, 코스닥 여전히 급락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코스피 급락 때문에 정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같이 급락하는 이 시장에서 코스닥은 오늘 또 과도하게 이 쭉 밀렸던 그 기간만 보면은요, 거의 뭐 최장 기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이렇게 신저가가 속출하고 있는 시장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이에 대해서는 사연관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 꺼지면은 저는 네. 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잖아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이야기를 예. 수십 번 했는데 저도 방송 뭐 켜져 있어서 솔직합니다. 네. 아니 뭐 저도 뭐 진행자지만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드릴 말씀을 드려야죠. 네, 너무나 네. 힘들잖아요. 네. 공포에 정말 지금 공포에 질려버렸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해버리고 있는데 이 증시가 오늘 왜 이렇게 빠지는 것이며 하단을 더 낮춰야 되는 건지 어떻게까지 전망하십니까? 예, 글쎄요. 일단은 지금 뭐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분들도 워낙에 마이너스가 심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조금 양상이 일단은 이번 주부터는 조금 또 달라진 양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네. 이게 정말로 파랗게 질려 있을지라도 더 파래질 수, 진짜 스머프처럼 막 파래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조금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문제는 이제 물가 지표죠, 결국에는. 그렇죠. 그쪽이 워낙에 예상치를 뛰어넘어서 41년 만에 최대치로 나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물가가 상반기에 피크아웃은커녕 점점 더 이거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그런 지표들로 변질을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들을 소개는 어쩔 수 없이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웬만하면은 매매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시면 좋겠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던 걸 아마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들은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트레이딩에 능통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제가 볼 때 한 1%도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들은 주린이로서 이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개인 순매수 코스피 1, 2, 3위 종목이죠. 네, 그런 종목들을 사서 자꾸 이제 물타기를 하시는 거죠. 이거를 단가를 낮춰서 자꾸 가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물타기 하면 안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외국인들의 지분이 유입이 되면서 연속성 있게 들어오고 그런 지표가 외국인들이 산다고 하는 거는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는 모습들을 외국인 쪽에서 먼저 포착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표가 나왔을 때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하루 사고 그 다음날 외국인 또 들어왔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단가가 높아져도 물타기를 하셔야지 지금은 물타기에서 평단 낮춘다고 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아직도 외국인이 50% 넘게 들고 있어요. 지분율이요. 아직도 팔 게 많다는 겁니다. 한국 시장을 빼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안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좀 드려왔는데 그래서 섹터가 움직이는 섹터가 있고 향후에 성장성이나 모멘텀이 보이는 그런 업종이나 섹터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이런 기간 동안에 공부해서 매수할 타이밍을 잡아보자. 이런 관점들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아요. 뭐 저도 이번 기간에 많이 빠졌다? 조정 시 매수로 해서 샀던 게 바닥만 20번이었던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렇게 네.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전에 분명히 코로나로 우리가 힘들었을 때 그때도 주가 급락하다 보니 중간에 조정 시 매수하고 물 타신 분들 많았잖아요. 네. 그때보다 이번이 더 힘든 상황이거든요. 훨씬 지금? 힘들죠. 아니, 기간이 네. 길어서 그런가요? 그것도 그렇고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사태들이 너무나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이 계속 튀어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수면 위아래로 계속 흔들면서 약간의 희망감을 줬다 또 꺾어버리고 희망감 줬다가 또 꺾어버리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지치는 거죠. 투자자들이. 예, 이 정도가 됐으면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 해소하고 더 이상 안 나오면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또 이거 못 보던 애가 또 나왔네 너 누구냐 막 이러면서 계속 불확실성들이 추가가 되고 하나는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은 해결이 안 되고 이렇다 보니까 점점 투자에 지쳐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경우에도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원래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라는 변수까지 나오면서 네. 폭발적으로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해서는 아직 멀었으니까 이 변수는 언제쯤 네. 해결이 될까요? 이거 사실 뭐 저도 몰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미래에 대한 예측이 지금은 좀 무의미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CPI 지표 나왔을 때 아직까지는 크게 꺾이는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5월 CPI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 그때까지는 이제 마찬가지로 또 움직이지 마시라. 네. 그냥 현금 있으면 들고 계셨다가 그거 보고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잘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안 나왔는데 우리가 주식을 사야 됩니까? 아닙니다. 또 쉬어야 돼요.
그 지표가 나올 때까지 한 번 더 쉬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표를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41년 만에 최대치가 나왔고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15년인가요? 15년 만에 최대치로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글로벌급으로 이런 물가의 상승들이 그리고 어떤 경기 침체 부분까지 겹쳐지면서 진짜 최악의 경우에 스태그플레이션, 연준이 정말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단어 리세션까지도 갈 수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여기에서 조금 더 매수할 여력이 있으신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네. 그 현금을 조금 아껴 놓으셨다가 꼭 바닥에서 사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완전하게 외국인들이 들어온 것들을 안전 마진으로 우리가 확보를 하고 매수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6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빅스텝만으로도 부족할까? 뭐 0.75%포인트 이야기가 오늘 나오긴 했지만 네. 연준이 그렇게까지 한 번에 올리게 된다면 그 전에 신호를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0.5%포인트가 아닐까? 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네. 0.5%포인트도 자이언트 스텝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이것도 사실 우리가 제로금리가 되게 오랫동안 네. 지속되던 마당에 0.5%포인트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어떤 분들은 FOMC 회의 지나면 또 시장이 반등할 거다라고 네. 희망거리를 찾는 분도 계세요.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네. 글쎄요, 그 기대감 아직 좀 섣부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이미 다 많이 놓쳐왔어요, 연준에서는. 네.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인내하겠다, 일시적이다. 계속 그 얘기하면서 버티다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 번 더 놓친다? 지금 바이든 지지율 40% 밑으로 떨어졌어요. 거기다 연준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댓글들 보면은 파월은 중간에 해임 안 되나요? 막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파월에 대해서 신뢰를 잃었고 시장에 대해서 신뢰를 잃었는데 지금 연준 쪽에서 신뢰를 주려면 어떤 액션들을 취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죠. 연준도 이번에는 손 놓고 놀면서 이거 일시적입니다. 곧 진정될 겁니다. 이런 얘기 못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강한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41년 만에 최대치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연준이 50bp 인상 6월, 7월 달 2달 동안 하고 하반기 보면서 대응할 거였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세게 나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50bp 인상했다가 또 나중에 이거 놓쳤다 이 얘기 또 들을 수 있다라는 그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일단 6월, 7월 중에 한 번 정도는 지금 상황으로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75bp 인상도 저는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뭐 우리 네.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네. 그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렇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렇게 불쌍한 기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아니 뭐 실적이 잘 나와도 빠지고 우리 증시가 매력이 없어도 빠지고 남이 그렇죠. 하락하면 빠지고 네. 아니 너무나 많이 실적 대비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예, 실적이랑 좀 괴리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조금 중소형단의 종목하고는 약간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이게 조금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성장성 자체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팔고 싶어 한다. 여기에서 원화 매도해가지고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디에서 팔아야 되겠습니까? 많이 가진 거 팔아야 되겠죠. 삼성전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지금 화면 잠깐 이거 보여드리면은 네. 아마 이거 화면 좀 비춰주실 텐데 차트 보여드릴게요. 네, 2019년도에 외국인 지분율이 58%를 넘겼던 종목이에요. 이게 월봉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외국인들의 추이를 보세요. 네, 지금 어제부로 봤을 때 이제 50%가 달랑달랑한 수준이에요. 정말로 많이 줄인 거죠. 8%인데 시가총액 고려해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2019년도부터 삼성전자를 별로 사는 모습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간들에서 이제 삼성전자 어느 정도 싸졌으니까 96,800원 찍은 이후에 미끄러지는 구간에서도 외국인들은 거의 전반적으로 줄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야 된다라고 하니까 줄인이들은 막 받았는데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었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런 타이밍을 볼 때 너무 이제 어떤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런 관점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주가를 흔들 수 있는 외국인들 지분을 50% 넘게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대형주 이런 단에서는 더 심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처럼 수급이 거의 100%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수급 보시면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이게 바닥을 지금 뚫었어요. 68,000원대가 지지되는 듯 하다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일봉상에서. 이런 파동들이 수급에 의해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또 오늘도 근데 안타깝게도 뭐 보고 있으면은 매경 시청자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외국인이 4,500억 코스피에서 팔고 있어요. 네. 그중에서 전기전자 1,400억 매도, 기관이 1,000억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걸 개인이 2,443억을 또 받고 있는 거죠. 어디서 돈이 이렇게 나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사지 마시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처럼 움직이지 마시고 외국인 기관처럼 움직이는 개미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는 근데 외국인처럼 따라하려고 해도 저렇게 네. 팔 게 많을까 싶을 정도로 네. 예, 아니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외국인과 기관의 그 매매 동향을 보면서도 참 따라하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 코스피 시총상위 종목에서 현대차도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시장이 불안한데 네. 그 와중에 뭐 부품 한 개가 안 와서 차를 못 만든다. 이거를 그러게 뭐 말이에요. 한 대당 기준으로 하면은 하루에 뭐 500억씩 날린다. 뭐 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현대차는 이거 정말 어떡하죠? 글쎄요. 일단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내면서 네. 기대감을 기대감을 크게 줬고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음. 계속적으로 이제 반도체 수급만 원활하게 되면은 향후에도 분기별로 실적 잘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기대감을 줬죠. 그리고 브랜드 파워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 브랜드 해외에서. 파워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또 들여다보면은 마냥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네, 이게 이제 기아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판매 비중이 좀 늘어났다라는 소식들은 다들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용을 조금 안으로 들여다봤을 때에는 시장에서 경쟁력들이 오히려 약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주요 시장인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현기차 그룹의 5월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0%가 감소된 수치가 나왔어요. 5위권을 지키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상위권에 있는 업체와들과는 약간 좀 다른 양상의 판매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기아 쪽에서는 이제 한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 되면은 반도체 수급 원활해지면서 생산이 원활하게 될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만 보고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좀 팁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요즘에 핫한 자동차에 계약 걸 때 계약금 얼마 거는지 아세요? 계약금? 10만 원. 5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네. 그것도 나중에 안 하겠다라고 하면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핫한 차종에다가 계약을 좀 걸어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순번이 안 줄어들어요. 실질적으로 생산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생활에서 좀 얻을 수 있는 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소렌토 하이브리드에다 걸으시면 돼요. 네, 가장 대기 순번이 많고요. 16개월 정도 출고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그게 아직까지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어려운 상황이고 7월에 해외 법인장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한다고 해서 마땅히 딱히 어떤 해결책이 나올까라는 부분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네. 제가 시총 상위 종목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뭐 상승하는 종목에 거의 전무하다시피 없는데 없어요. 유일하게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BM하고 LNF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강부합 그 이상으로 오르기도 해요. 네. 2차 전지가 답인가 싶기도 한데. 답이죠. 네. 항상 그래요? 말씀드리지만. 대응 전략을 그럼 어떻게 세워볼까요?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래 반도체는 그래도 실적이 나아지니까라고 반도체를 끝까지 들고 가야 될까요? 버릴 건 버려야 될까요? 2차 전지는 답일까요? 금리 인상이니까 은행주가 답일까요? 유가가 오르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식물주, 곡물주, 정유주 답일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일단은 반도체는 글쎄요. 지금 2,600이 지난주에 제가 종가상으로 무너뜨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이번 주에도 역시나 좀 개파락하면서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선물 매매 동향이라던가 이런 부분, 선물 지금 외국인들이 1조 2,700억 넘게 팔고 있어요. 첫 시작부터 팔기 시작해서 한 번 잠깐 반등했었네요. 근데 의미 없는 반등이었고요. 쭉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하향으로요. 지금 현물 쪽도 4,500억 매도 넘기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그나마 외국인들이 팔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IT 하드웨어 쪽하고 비금속, 금속, 일반 전기전자, 반도체, IT 부품 이런 IT 단을 사고 있고 나머지는 팔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파는데 이런 쪽들이 IT 작은 중소형주는 또 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큰 대형주들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 팔려면 뭐를 팔아야 된다고요?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에요. 거기에서 판 일부에 가용할 수 있는 소액의 자금들이 IT 하드웨어로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체 시장의 수급 보고 나서 반드시 밑으로 내려서 세세하게 디테일한 상황들을 같이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또 답일 것 같아요. 항상 저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전기차 보급률, 그리고 유럽에서 시작해서 중국, 그리고 한국까지, 미국까지 넘어오는 이런 수순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게 중장기로 실적을 낼 수 있는 분야가 2차 전지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네. 1차 전지주 방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장입니다. 여러분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요. 지금 모든 분들이 이 시장에서 이겨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예측하기보다는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그 주어진 상황에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늘 하락했다라고 해서 매수할까? 아니요. 저희 비싸게 사더라도 확실히 돌아서는 거 보고 매수하자라는 게 사윤관 차장님의 의견이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